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2. 가혹한 진실. 3. KF21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CCTV에서 기획한 주변국들의 무기 분석에 관한 특집 방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한국, 인도,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전투기들의 화력, 항전 장비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하며 실전 배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종합적인 점수에서 중국의 J-32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한 중국의 국방 전문가 저우보는 KF-21 전투기는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벌써 무장 비행 시험을 시작한 것은 혁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KF-21이 조만간 중국의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우보 전문가는 전 인민해방군 대령이며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로 평판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에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칭찬을 한 것이 정말 낯설기만 한데요.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는 한국 무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중국 현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방력에 대한 소식은 많아봤자 1년에 몇 번 안 하던 CCTV가 갑자기 KF-21 전투기의 무장 시험이 끝나자마자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한국 무기에 주목할 정도인가?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경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였나?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도 빨리 개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을 계기로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도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연구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 정부와 국방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국방 전문가들도 한국의 KF-21이 이렇게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 중국도 그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염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CCTV 특집 방송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방영된 이러한 특집 방송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의 놀라운 발언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방산 산업과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뜨거운 현지 반응과 충격적인 정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KF-21 전투기 성공적인 개발이 중국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이 몇 년 안에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그들의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도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한국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KF-21 전투기 성공적인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한국의 방산산업과 군사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간 군사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인지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군비그룹 PGZ가 카이의 최신의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PGZ는 현재 카이와 협력하여 FA-50 파이팅 이글 전투기 FA-50PL 블록 20을 표준으로 하려는 국유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와의 협력을 위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PGZ 측은 향후 KF-21 보라매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산업 협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건설적인 파트너로 카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드고 슈츠에 있는 제2군용 항공공장은 이미 F-16 파이팅 펠콘과 C-130 허퓰리스 등의 정비 및 복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투기 구매 시 KF-21을 인수할 경우 카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국가 간의 관계는 FA-50 전투기와 함께 수백 대의 탱크, 곡사포, 다연장 로켓포 구매를 포함한 방산협력 계획으로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폴란드 공장에서 KF-21의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은 로키드 마틴이 폴란드에 F-16 또는 F-35 조달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F-16CD 블록 52 플러스 48대1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가 부족한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 F-35 제트기 32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항공기는 폴란드의 미그-29를 대체할 뿐입니다. PGZ와 카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폴란드 국방부가 KF-21을 정식으로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KF-21은 더 큰 규모의 F-35 주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분석됩니다. 그래서 KF-21 자체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해외 수출 성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될 텐데요. 과연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구매할 다크 호스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독일이 더러운 뒷공작까지 펼쳤는데 들통난 걸로도 모자라 입찰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까지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K방산의 위상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수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표범이 동유럽을 지나 북유럽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의 2조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이 결정되는데 대한민국의 K2 흑표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치고 승리한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2 A4 전차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인 골동품이죠.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들여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A7과 한국의 K2 흑표전차인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2와 달리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흑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후회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 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 예비군 단체 기병 클럽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2 A7이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의 홍보 사이트와 흑표전차의 안티 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 클럽에서 레오파르트 1을 띄우기 위해 K2 흑표 전차를 비난하는 안티 사이트를 운영해 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 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하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 클럽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흑표 전차의 압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 지형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을 때 썼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도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 회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의 유명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호신 0점 조절, 수신 4m 잠수도와 시험 등 각종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왜 옆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 세계의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입니다.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독일에서는 퇴역 수순을 받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 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1을 두고 갑질을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의 전차 개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에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이런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사이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키에슨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넣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사이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에 찬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군사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 북사원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개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한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됨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에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납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보리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의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인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